김민전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만 봤지 가까이서 이렇게 직접 뵌 건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팬앤 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뵙게 되는데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뭐 정치는 초보입니다만은 또 초보이면서 최고위원 선거를 나와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셔서 뭐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여러 가지로 시청자분들께서 기대하는 만큼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게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제목을 전곡을 찌르는 김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22대 국회 시작하면서 깝깝한 상황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시작을 했죠. 총선 이후에 상황도 안 좋았고 야당의 공세도 아주 큰 규모의 공세가 계속 뭐 이렇게 폭풍처럼 밀어오고 있었고요. 특히나 그 공세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가 계속 제기됐을 때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려면 더 많은 의혹이 있는 김정숙, 김혜경 씨 특검도 하자. 일명 삼김 여사 특검을 제안해서 전가, 그리고 보수 지지층에는 아주 큰 반향을, 환호를 일으키기도 했죠. 그 부분을 이 전곡을 찌르는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삼김 여사 특검을 제안하게 됐습니까? 네, 뭐 이렇게 또 이게 제목을 잡아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나 뭐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짜리 소위 명품 그 손가방을 받은 것은 이것은 뭐 잘한 일은 아닙니다. 본인은 아버지 친구이고 이래서 좀 경각심이 적은 가운데에서 받은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예. 잘한 것은 아닌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비난하고 단죄한다고 하면 더 큰 것을 먼저 단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많은 분들께서 그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소위 뭐 소고기 초밥에서 비롯해서 성남시청의 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그리고 경기도지사까지 성남시 공무원과 경기도 공무원을 본인의 개인 비서로 사용을 했고 이것은 결국 국고 손실을 가지고 온 것인데 변호사분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것이 적어도 3억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켰다 이렇게 계산들을 해내고 계셔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300만 원짜리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3억짜리는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더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뭐 최근에는 타지마할과 관련해서 타지마할도 공무원이 혼자 뭐 문체부 장관이 혼자 갔다 왔으면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들 것을 이 김정숙 여사가 가면서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김정숙 여사는 정말 무수한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에 뭐 세는 분에 따라서는 160벌 정도 된다라는 그렇게 세는 분도 있고요. 또 장신구까지 하면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이미 그 옷들을 삼에 있어서 소위 관봉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은행 띠지가 붙어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사갔다 하는 사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전혀 조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김에 삼김 여사의 특검을 하고 소위 영부인의 뭐 옷이나 뭐 밥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까지 국고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느 정도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번에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였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반호해 주신 것은 없는 사실을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뭔가 이상하다 그죠.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죠. 네, 생각하고 있던 차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줄 아는 22대 첫 번째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치인 국회의원을 만났다. 저는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했는데 전곡을 찌르는 첫 번째 삼김 여사 특검 문제를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제기를 해서 큰 진짜 반향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싸울 의지와 용기를 또 주기도 했습니다. 의표를 찌르는 행위, 정치 행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전곡을 찌르는
첫 번째 이슈를 다뤄봤는데 두 번째 이슈 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음모론자 프레임에 이렇게 좀 갇히는 것에 두려워서 지적하기 어려웠던 부정선거 의혹을 제도권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네, 뭐 아직은 뭐 제가 많이 끌어올렸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예.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은 사실 이게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어디에도 이렇게 검증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제도를 하는 나라가 없다. 또 이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이미 또 결론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는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를 투표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것처럼 할 수도 있다라고 국정원이 이미 결론을 낸 바가 있고요. 다만 국정원이 그 당시 조사하고 나서도 2020년 데이터는 이미 다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스템 자체로는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사실 이것은 국정원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당연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은행도 해킹이 당하는 판인데 그렇죠. 왜 이런 시스템이 해킹이 안 당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제도를 왜 우리가 계속해야 되느냐 이 차원에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요. 네. 이제 외부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은 외부 세력들이 개입해서 조작할 가능성을 이제 국정원이 분이 지적하는 문제도 있고 선관위 문제 또 사전투표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으신 거죠? 네, 선거제도 그렇습니다. 문제까지 한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지금 1호 법안은 사전투표에 대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전투표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의 다른 점은 뭐냐라고 하면 사전투표는 지금 그냥 전산망상의 유권자 명부가 있고 자기가 사전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명부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을 온라인상에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시군구에서는 이분이 이 부재자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명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전투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그렇죠. 있는데요. 예. 아예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가 없는 나라들이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만은 대만과 프랑스이고요. 우리의 관외 사전투표와 유사한 제도를 하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과 독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편 투표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외 사전 투표에 하는 우편 투표가 미국, 영국, 독일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청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거기는 투표하고 나면 본인이 다 사인하잖아요. 그 사인한 것과 개봉할 때 봉투에 사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확인 절차를 넣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관내 사전투표, 미리 투표해서 모셔두는 거죠. 네. 투표 용지를. 이런 제도는 정말 어느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미리 투표해서 모셔놓고 그 모셔놓은 것이 불안해서 선관위 건물을 둘러싸고 밤새우고 막 뭐 CCTV가 있네 없네 막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 불필요한 이 에너지를 왜 이렇게 낭비해야 되느냐? 또 그냥 빈 용지를 그야말로 모셔놓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손대면 손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내 사전 투표에 해당하는 것은 완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투표 시간을 대신에 조금 연장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투표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개표한다. 바로 개표한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걸 들고 가니까 가는 도중에 봉인지가 찢어졌니 이동시키지 않고 그 투표한 장에서 개표를 한다 바로.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건 유럽은 기본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막바로 개표하는 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2번 개표를 의무화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 개표해가지고 틀리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2번 개표해라. 그래서 이 개표 결과가 그 선거 날 그날 나오지 않고 그 다음 날들 나와요. 그럼에도 이게 좀 늦게 나온다라고 해도 정확한 게 중요하잖아 라고 해서 핀란드는 2번 개표하는데요. 우리는 2번 개표를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0.5%포인트 이내 박빙인 지역은 한 번 더 개표해 보는 것으로. 예.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무슨 분류기를 사용하니 이런 거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개표로 하도 대부분 서방 지역은 수개표로 한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대선 끝나고 시간 딱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데 보통 2시간이면 전국 개표가 완성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막 이걸 모으는데 들고 가서 또 막 한꺼번에 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개표하면 빠르고 정확하고 또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우선 이 선관위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사전 투표제를 폐기하는 문제가 가장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문제인가. 그 중에 특히 관내 투표는 아예 네. 그 중에서 단계적으로만 해야 된다면 우선적으로는 관내 투표를 완전히 폐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투표장 했던 자리에서 개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좀 여러 가지 섬세하게 제도를 좀 살펴보셨네요. 지금의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인식이 있습니까? 네, 지금 선거제도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에 사실 그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자체가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독일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안 되느냐라고 하면 세팅이 안 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세팅이 안 되게 돼 있다. 네, 그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대1입니다. 300대 300.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이 부족해서 이걸 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잘하는 정당은 의석을 못 받고 이런 일들이 별로 안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성 정당 이런 것이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고집한다라고 하면 지역구 150, 비례대표 150 그리고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날라와서 비례대표 되잖아 이러니까 이 비례대표도 권역별로 해서 그 지역에서 유망주들을 뭐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비례대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150대 150을 할 자신이 있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150대 153대 뭐 247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그렇게 해야지 위성정당 이런 것이 안 생긴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위성정당이 생기는 민주주의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제도가 작동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 생각하면서 도입해야지 독일이 하니까 좋던데 이러면서 막 도입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번 이제 사실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병립형 연동형 과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가 1인이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자기 진영에 어느 것이 유리한가 위주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연동형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사실 그동안에 안 해왔고요. 야권에서 해왔고 가장 많이 해온 분이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신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했습니다만은 그게 정의당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위성 정당이 생겨서. 그러네요. 그래서 작은 정당이 오히려 의석수가 별로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냥 이렇게 정말 어거지 춘향이 같은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여론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그냥 연동형으로 간 것은 결국 민주당의 범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계열을 모두 포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위성정당 연합공천이라고 하는 이런 바에 결국 이 제도를 한 것인데 근데 정말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자기가 유권자에게 얘기한 만큼 또 유권자가 지지한 만큼 표 받고 그만큼 가지는 것이 좋지 선거 끝나고 나면 위성정당도 다 해체되고 원래로 막 돌아가잖아요. 왜 이런 제도를 할 것이냐 정직한 제도를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전국을 찔렀던 부정선거 의혹, 특히 이제 사전투표제 문제, 선관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만 높인 게 아니라 어떤 걸 제도를 바꿔서 아예 근본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기반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